안녕하세요.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민지영 전문연구원입니다. 이번 발표는 저희 연구원에서 작성한 러시아 전자상거래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취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 알차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발표는 러시아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본격적인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러시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러시아 산업 및 무역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상거래 시장은 초기에는 이제 B2C 형식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소비업 그 형태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난해한 통합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는 B2C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우 현재 B2C 방식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다시 말해 이제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계속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알고 계시다시피 자원 수출국인데요. 다시 말해 산업이 주로 채굴업, 그러니까 원자재 채굴업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특히 그 소비 제품 생산 부문이 매우 취약하고 따라서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이 소비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뒤에서 러시아 전자상거래 무역을 언급할 때 다시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는 먼저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자상거래 무역 및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이 시장과 관련된 주요 제도와 정책을 알아보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간단하게 시장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에서 주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변화 양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본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침투율은 4.5%로 중국이 35.3%, 영국이 22.3%, 한국이 22.2%라는 점을 비교할 때 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러시아는 0.8%를 차지하는데요. 중국이 54.7%를 54.7%로 매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를 했고 그 다음이 미국, 영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한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현재 우리나라의 2000년대 초반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히 뒤에 제도 부분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자 보호라든지 배달 서비스 수준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에 그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2000년대에 그 인터넷으로 상품을 주문할 때 불량품이 특히 배달될 경우 판매자에 따라서 운이 좋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러시아가 현재 이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제 초기 발전 단계이지만 현재 비교적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에서 19년 평균 26.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글로벌 전자 상거래 시장 평균 성장률인 21.6%보다 높으며 미국이나 영국의 그 성장률보다는 또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의 구매력도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개도국으로 봤을 때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를 차지합니다. 네. 러시아 전자상거래는 ICT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 지역 중에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그림 6에서 보시다시피 모스크바시가 24.4%, 상트페테르부르크가 9%로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인구가 100만이 넘는 그런 대도시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침투율이 18%를 상회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침투율인 4.5%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냥 생각해 볼 점을 꼽아봤는데, 이제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리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반대로 말해서 지방이나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확산이 조금 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할 때 이 러시아의 일반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히 일반 소비재를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젊은 층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박리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꼽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두 번째 이유로는 2014년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경기 둔화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 경기 둔화가 이제 장기화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상품을 찾는 러시아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유로존 위기,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와 저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2015년 그리고 16년간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러시아의 경제 성장을 그동안 견인해온 소비 부문이 크게 위축이 되었고, 지금 그 이후로 이제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이제 전자상거래 침투율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자상거래의 경우 이제 경기 회복세가 완연해진 2018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올해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확대된 걸로 파악이 되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높은 경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러시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최근 러시아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상점을 선택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할 때 경제적인 요인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고 합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유사 제품의 가격이 저렴한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뽑혔는데요. 전자상거래 제품 구매 시 그 한국 제품에 대한 그런 질문도 간략하게 나왔었는데, 특히 한국 화장품의 경우 EU나 미국의 제품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지지만 이외의 다른 국가 제품보다는 비교적 선호도가 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가성비가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 한국 화장품을 사보겠다고 하는 그런 응답자가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전자상거래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 이번에는 알아볼 텐데요.
러시아는 전자상거래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발표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 전자상거래의 발전 과정, 그리고 러시아의 산업과 무역의 특징을 고려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러시아 전자상거래 수입의 주체가 러시아 일반 소비자이며 주로 이제 소비재를 구매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점 때문인 건데요. 뭐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뭐 러시아 전자상거래 수입이 이제 늘어나고 있음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최근 3년간 평균 25.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였고 수입액은 약 9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국경 간 온라인 구매자는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중국, 미국, 인도 다음으로 4대 국가로 2019년에 꼽혔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수입의 패턴을 살펴보면 일단 주로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EU로 매우 단순하게 이제 수입처가 구성이 되는데요. 중국이 이제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에서는 92%, 수입액 기준으로는 54%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러시아 소비자들은 주로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중국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저렴한 상품을 주문하고 있고, 또 이 미국이나 EU 그리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고가 제품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수입 품목으로 살펴봤을 때 의류, 신발, 전자제품, 건강, 미용 제품 등이 그 소비재를 주로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소비 패턴이 수입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히 이제 2014년을 기점으로 그 러시아 소비자들이 이제 그 이전에는 미국이나 EU로부터 이제 고가의 패션 제품, 화장품, 전자제품을 주문을 했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경기 둔화나 뭐 이런 서방과의 그 갈등 뭐 이런 점 때문인지 이제 주로 중국으로부터 저가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수입액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나나 이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수출 증가율은 23.9%를 기록을 했고 수출액은 약 8억 달러인데요. 이것은 수입액의 약 10분의 1이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은 이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뭐 미국도 있는데 이제 주로 CIS 국가에 많이 수출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수출품은 역시 이제 의류, 신발, 수직용품, 전자제품 등 이제 주로 소비재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 제품이나 실내용품 같은 경우는 조금 비교적 빠른 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경우 이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가 위치한 중앙연방광구나 북서연방광구를 중심으로 이제 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으로 살펴봤을 때 시베리아 연방광구가 비교적 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 수출에 참여하는 그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그 부문에 대한 직접 투자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주로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최대 그 투자액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얀덱스와 이게 스베르방크가 합의를 해서 합작으로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한 그 투자 계획에 의한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그 플랫폼에 투자가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 외국
이제 러시아에 투자를 하고자 하거나 투자를 한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데, 일단 미국, 중국, 터키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도 최근에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2018년도에 일본의 미쓰비시가 메일루와 함께 자동차 판매 플랫폼 확장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듬해 12월에 러시아 우체국과 일본 우편이 합작으로 일본 제품을 전용으로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2019년에 이제 알리바바와 러시아 메가폰, 그 메일루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가 이제 같이 합작 기업 알리익스프레스 러시아라는 그 기업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 플랫폼에서는 전자상거래, 사회망 서비스, 개인 플랫폼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하고, 아울러서 이제 러시아 중소기업과 서비스 이용자들을 연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경우 헵시브라다, 질란그룹, 그다음에 N11.com이라는 그 기업이 이제 러시아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N11.com 같은 경우는 한국의 SK그룹과 협력을 해서 이제 사실 원래 터키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플랫폼인데, 이제 최근에 러시아 소비자가 터키 제품도 많이 구매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이제 러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러한 동향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러시아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제도 및 정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단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제도가 아직은 좀 미비한 편이고요. 전자상거래를 별도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그 전자상거래만 적용을 하는 그런 법률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고, 일반 산업과 관련된 그런 법이 전자상거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민법, 민사소송법, 중재절차법, 그다음에 기업활동 및 전자결제에 관한 중앙은행 규제 등이 적용이 되고 있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관세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명법은 B2B 전자상거래에, 그리고 소비자보호법은 B2C 전자상거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시장 자체, 국내 시장과 참여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 9월에 데이터 현지화법이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개인 정보 보안이 강화되지만, 이제 제조업뿐만 아니라 물류, 소매, 금융 등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경제 성장률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2019년 1월부터는 이제 면세액, 국경 간 전자상거래 면세액이 이제 매월 1인당 1,000유로에서 500유로로 낮춰진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건당 200유로로 적용되는 대신 이제 그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적용 세율을 이제 30%에서 15%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 이제 러시아 소비자들이 외국 소비 제품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러시아 업체들이 좀 불만을 제기를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만을 좀 반영해서 이러한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보호법이 최근에 수정이 되면서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었고요. 네, 수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되게 다양한 지원책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는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됨으로써 중소 수출 기업에 대한 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저희가 코로나19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3월부터 이제 의약품의 소매 판매가 원격으로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일단 러시아 그 광활한 영토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외딴 지방에 이제 거주하는 그런 국민들이 이제 좀 더 손쉽게 일반 의약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한 그런 조치로 이제 이것은 평가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 아직까지 좀 불법적이거나 좀 안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있어서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의도한 효과를 온전히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2019년 9월에 2525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채택이 되지 않았고, 사실 이제 올해에 이제 좀 최종안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기에 채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었으나, 이제 최근 뭐 여러 가지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의 변화가 많아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러시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전자상거래가 지리적 위치와 무관하게 소비자와 기업이 직접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안의 내용으로 비춰볼 때 러시아 정부는 이제 뭐 B2C 형식의 그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이제 B2B와 B2G 방식의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좀 더 하고, 또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러시아가 장애인처럼 이제 이동이 제한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라든지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관심을 이제 이 전략안을 통해서 그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안은 그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 구축이라는 중점 과제 하에 전자상거래 침투율 20%로 재고, 소매점 그 전자상거래 활용률 70%로 이상으로 이제 올리고, 만 12세 이상의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을 80%로 제고하고,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러시아의 비중을 10%로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액을 5% 이상 증대하고, 러시아 전자상거래 분야 판매자 수를 10만 명 이상으로 달성한다는 등의 이제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 인프라 및 정보 통신에 대한 접근성 제고, 공식 통계 시스템 구축, B2B 시장 법제 구비, 인터넷 상품 판매 방법에 대한 법제 분리, 효율적인 세제 마련,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부 규제 철폐, 새로운 금전기록기 도입 및 관련법 마련, 전자결제 수단 개발 등을 이제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상품 판매 방법의 법적 분리라 함은 이제 인터넷 상품을 판매하는데 이제 좀 절차가 좀 다양하게 여러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각 절차에 따른, 그러니까 절차에 적용이 되는 그런 법안이 아직까지는 없고, 또 이게 양자 간의 거래가 될 수도 있지만 제3자가 이제 개입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법안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법적 분리라든지 제도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러한 과제가 제시가 되었고요. 또 전자상거래랑 관련해서 이제 세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이제 뭐 면세 같은 그런 부분에서 이 EAU와 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세제를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가 그 동안에는 뭐 보석이나 식품 판매까지는 이제 뭐 잘 이루어지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국내법과 국제법이 이제 좀 잘 일치가 안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조화를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약품이나 주류 판매가 그동안 금지되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합법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 결제 수단이 지금 러시아에 있지만 이제 되게 활성화, 특히 이제 B2B 시장을 대상으로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러시아 중소기업을 이제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이제 그 전자결제 수단을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물류 인프라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영토가 되게 넓어가지고 지방의 경우에는 배송이 굉장히 늦어지거나 아예 배송이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도시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지방까지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라고 이제 러시아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이제 소비자가 그동안 이제 그냥 중재 절차를 통해서 보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조금 더 소비자들이 이제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형태로 이제 정책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전개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밝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원래 여기에 이제 2020년에 이제 44%의 그 증가율을 보이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이제 예상됐던 그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잘 정비가 될 경우에 이제 B2B나 B2C 시장도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가지 그 러시아 시장의 진출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가져왔는데, 일단 러시아 그 전자상거래에서 이제 그 주요 플랫폼들이 있는데 주요 플랫폼들의 그 비중이 사실상 비교적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와일드베리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 러시아 그 중국계 그 합작 기업이나 오존이라는 그런 일부 기업들이 이제 좀 주요 플랫폼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이제 약간 중소기업들이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전에 그 투자 부분에서 스베르방크와 얀덱스가 합의를 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 바가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이제 스베르방크와 얀덱스가 협력을 해가지고 투자 플랫폼도 만들고 그 전자상거래 시장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협력 방안을 모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스베르방크가 조금 더 이 시장에서 그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되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얀덱스에게 모든 지분을 국가에 넘겨라 또는 나에게 넘겨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시장을 다 그러니까 100% 이렇게 가까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스베르방크의 그 야망으로 인해서 그 얀덱스와의 관계가 좀 틀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협력의 관계가 최근에 이제 경쟁 관계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 두 양자가 그동안 이제 합작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회사들이 다 분리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경쟁 구도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얀덱스와 스베르방크의 그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느 쪽이 그 메이저 그 플랫폼으로 이제 되느냐, 뭐 이런 점이 좀 흥미롭게 다가오고, 또 그 얀덱스와 스베르방크의 어떤 각 그 회사의 특징에 따라서 진출하고자 하는 그 기업이 어떤 플랫폼을 어떤 플랫폼을 사용해야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얀덱스가 플랫폼으로서의 그 어떤 비중이 2%에 불과하지만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얀덱스의 그 비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현재 그 자체적인 그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한 상태인데요. 여기 미르라는 지불 카드, 결제 카드이기도 하고 결제 시스템이기도 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그 계기는 서방의 그 테러 경제 제재 이후에 이제 러시아의 기업뿐만 아니라 러시아 소비자들이 결제를 좀 하는데 되게 제약을 많이 느끼게 되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2014년에 걸쳐서 이제 15년에 구축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2002년 2월 기준으로 7,300만 개의 카드가 이제 발급이 되었고,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가 이제 타지키스탄, 터키, 키르기즈,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등 이제 주로 CIS 국가이지만 러시아 주변 국가들에서도 이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국한되어 있는 거겠지만 이제 삼성페이를 이제 미르카드에 연결을 해서 사용도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물론 이제 전자 결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협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미르라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제 좀 도입을 할 수가 있거나 다른 우리나라 그 플랫폼과 연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특히 간편 결제인 네이버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쪽과 연동이 된다면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그 러시아 소비자들을 이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유입시키거나 또는 한국 기업이 이제 러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이슈를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러시아 내에서 이제 추진되고 있는 몇 가지 정책 때문에 이제 제약도 공존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좀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다루시는 어떤 상품에 따라서 좀 그 관련 정책이라든지 이런 시장 상황을 살펴보셔서 판매 이렇게 전략을 모색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한국 기업의 진출 방안에서 이제 유망 지출 산업으로 좀 꼽아보자면 이제 화장품이 이제 조금 더 많이 좀 유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가전제품, 전자기기 이런 부분이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유망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얀덱스 머니가 주로 이제 우리나라 중소 화장품 기업들과의 그 결제와 관련된 그런 협력을 이미 이제 한 바가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이제 화장품을 중심으로 이제 협력이 진출이 좀 유망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품이라든지 이제 B2B나 B2G 그 부문에 또는 이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유망 진출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유의점을 보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제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들이나 경제 구조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일본의 그 진출 사례들을 좀 살펴봐서 저희가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우편과 러시아 우체국이 이제 협력한 그런 그 일본의 전용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참고해서 한국도 한국 전용의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러시아의 데이터 현지화법이라든지 결제 시스템 또는 수입 대체 정책 등의 이제 좀 외국 기업이 이제 진출하는데 좀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서 판매 전략이라든지 진출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